저는 이 사회 현상을요, 제가 뭐 공부하고 배우고, 제가 뭐 공부해봤자 혼자 공부한 거고, 배워봤자 책에서 배우고, 각종 언론에서 배우고 이런 거죠. 뭐 지식이라는 것이 다 배운 지식이지, 뭐 태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제 자신이 제 나름대로 소화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가진 개성과 제가 가진 철학과 관점으로 지식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기 경제 불황은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산업혁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 또 새로운 산업혁명이 온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데서 오는 한마디로 성장과 일자리의 불일치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세계 경제는 금융같이 고도로 축적되고 집중화된 부분이 돈을 벌게 될 것이며, 이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더 심화될 거고, 대중들의 임금은 소득과 자산은 점점 가난하게 될 것이고, 일부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정치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치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까지에는 벌어지는 현실을 따라잡기에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기에는 항상 정치는 굉장히 늦게 가고, 그것은 결국 대중들이 현상을 인식하는 수준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굉장히 발생할 거고, 그동안에 대중들은 점점 가난의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연하게 가진 이런 생각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 하는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부분도 좀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고, 특정한 선택받은 대마불사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미 사양산업화 되어버린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왜 그러면 통닭집 주인들이 망해 나가는 부분은 정부가 눈을 감는 것인가? 요즘 자영업이 하도 망해가지고요, 최근 5년 내 자영업자 수가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 말인가 하면 2년 내에 자영업자가 창업하면 70%가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을 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남지가 않아서 자영업자 수가 지금 매우 작아져 있다라는 진짜 울고 싶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계적 혁신론자로 평가받는 로버트 고든 교수가요, 조선일보사 하는 뭐 아시아 리더스 포럼인가 하는 행사에 왔는데, 이분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 2000년대까지 250년 동안, 그러니까 1900이 아니라 1750년부터 2000년까지 한 250년간은 인류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예외적인 시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1차, 2차, 3차 다음에 4차, 5차식으로 지속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계속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에 예외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시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혁신 덕분이었지만은 2005년부터 더 이상의 혁신은 벽에 부딪혔고, 혁신의 영향력도 줄어들었고, 고속성장 시대도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제학교에서 고든 교수의 이런 진단은 매우 의미있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로마 시대부터 18세기까지 계속됐던 저성장의 뉴노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겠죠. 즉 저성장하던 것이 원래 정상인데 예외적으로 이만큼 성장을 해놓으니까 이만큼 성장했던 기간만큼만
그 한정이 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될 거라고 더욱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로마 시대부터요 중세를 접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저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산업혁명 시대부터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효과가 끝이 나고 더 이상의 혁신이나 산업혁명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또 어두운 시대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려고 기자가 이제 이 고등 교수 사무실로 갔답니다. 첫 질문으로 경제성장과 관련해 당신은 비관론자인가 묻자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다라고 이 고등 교수는 말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성장의 어려움을 좀 더 심하게 겪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따라잡을 기회가 있다. 개발도상국한테는 오히려 역으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는 뜻을 달리합니다. 왜? 지금 이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개발도상국들 또 브릭스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한 선진국들은 근본적인 삶의 혁명을 이루어낼 혁신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 즉 역풍이 혁신의 효과를 이전보다 감소시킬 거다. 그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정치의 비효율성, 그리고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나오는 부패 커넥션,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법과 제도, 또 그리고 노조의 힘에 강대해져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또 비효율적인 복지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역풍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혁신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사례들을 설명을 했다는데요. 전기의 발명은 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들어 19세기 말까지 해도 일주일에 이틀을 빨래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매일 장을 봐야 됐었는데 이걸 여성들을 이런 데서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상수도는 연간 238km를 걸어 25톤을 물을 길어야 했던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하수도는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몰아냈고, 1879년 내연기관이 발명된 후에는 딱 30년 만에 미국의 이 가구당 자동차 소유율이 90%가 됐고, 이로써 매일 11에서 22kg에 이르는 대변과 4.5리터의 소변을 길거리에 배출하면서 미국의 농작물의 4분의 1을 먹어치우던 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등 교수는 지금까지 인류는 전기기관을 발명한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게 된 전기혁명, 그리고 IT의 디지털 혁명 등 3번의 혁명을 거쳤는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혁신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4번째 혁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가 또 한 번의 혁명은 오기가 어려운 거냐, 그 근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한 25년 정도 앞만 전망을 하는데, 요즘 연구가 한창인 무인 자동차는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수백만 대의 차를 갑자기 버리지는 않을 거고 천천히 교체될 거기 때문에 혁명이라기보다는 진화로 불러야 된다. 요즘 각 대기업들이나 구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현대 기아부터 시작해서 주요 포드부터 사들이 다 고민하는 것이 무인 자동차고, 무인 자동차가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거는 일부 대체지 그것이 전면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무인 자동차 산업혁명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의 발명과 발전과 혁신과 산업혁명은 다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어서 사람이 잘 살게 돼야 되는데, 기술이 발전돼서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지금 드라이버, 운전사들이 전부 자리를 잃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대량 실업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무인 자동차로 얻는 실익하고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거하고 그 대비로 보면요,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크겠냐. 저는 운전기사들이 자리를 잃는 역효과가 무인자동차가 가져다주는 이 한마디로 정의 효과보다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교육비의 폭등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감소, 소득 불평등, 재정 적자 등 역풍을 이겨내야 하는 것도 과제라면서요. 미국의 경우 향후 25년을 전망할 때 1995년 이전 수준인 연간 성장률 1.4%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1.4%도 많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인데요. 성장의 정체로 생기게 될 사회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결혼율이 낮아지고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혼도 하고 또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래서 편부모 가정이 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편부모 가정이 늘겠죠. 저소득층이 증가하게 되며 고등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불우한 환경에서 이 자라는 어린 세대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2배 이상씩을 잘 살아왔는데요. 앞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 현 세대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전에 몇 번.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사는 세대일지도 모르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성장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만 증가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조차 일자리가 없는 한국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냐 이런 물으니까요. 한국 역시 개발 단계에 고원에 도달해 저성장의 고통을 기존 선진국보다 더 크게 겪을지 모른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선진국 가기도 전에 개발 성장 단계에 있어서 그냥 최고봉에 도달해서 그 밑에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그래도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이나 각종 제도들을 성장이 저성장에 있다 하더라도 버티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이 체제까지 가는 어떤 단계에서 이미 낮은 단계에서 고점에 올라서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고통이요, 사회복지도 제대로 안 갖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의료비, 교육비 부담이 적은 반면 이분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미국보다 의료비 부담은 좀 적을 수는 있는데 교육부 부담은 만만치 않지요. 사교육비까지 합치면요. 어쨌거나 고령화 문제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분의 말의 요지는 요약하자면 인류는 1750년까지 이 기원 후부터 1750년까지 계속 저성장 상태였고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250년 동안 계속 이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한 2배씩 잘 사는 고성장을 해왔는데 2005년경부터 더 이상의 산업혁명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여러가지 이 긍정적인 요소보다 사회적 역풍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를 거의 상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가난한 세대가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부가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그 저성장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빈부의 격차를 이야기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은 사회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올 거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저성장의 벽에서 겪고 있는
지금 구조조정 양적 완화 문제 역시 이런 갈등 속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자,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3, 4% 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 뭐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성장 동력을 찾는다 하더라도요. 한 부분만 반짝할 뿐이지 저의 사회 전반적으로는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좁은 땅에 인구만 많습니다. 거기에 남북 간에 대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비효율성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완전 개방 경제의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저성장의 이런 충격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정치인들은 무슨 포용적 성장, 무슨 공정한 성장, 그리고 또 3, 4%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기를 국민들을 향해서 더 이상 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요, 저성장 시대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제도적으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가를 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무슨 창조경제니 무슨 소리를 하면서 계속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하면요. 결국은 국민들만 죽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 결론은요. 이제는 더 이상 산업혁명이나 혁신이 무의미해져 버린 저성장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 시대의 기준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이제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